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살던 어르신이 집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망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고독사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고독사가 아주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에서 가장 먼저 늘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상도 아니고 암도 아닙니다. 우울증입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은 함께 사는 경우보다 우울 증상을 겪을 확률이 훨씬 높고, 이 우울 상태는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사, 수면, 활동, 약 복용, 병원 방문까지 하나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망 위험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년기의 우울증은 뇌 기능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은 약해지며 몸이 회복되는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작은 질환도 크게 번지고 사고가 나도 대처가 늦어지며 결국 혼자 있는 집 안에서 구조 신호조차 보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노인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시작된 변화는 거의 항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일수록 이 변화는 더 늦게 발견되고 더 위험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혼자 사는 노년에서 사망률이 실제로 높아지는지 그 이유를 5가지로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우울증이 어떻게 뇌를 바꾸고 생활을 붕괴시키며 면역과 회복력을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가 낙상과 사고, 돌연사의 배경이 되는지까지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면 발견되는 시점은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음을 위로하는 영상이 아니라 생존을 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좋아요는 지금도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구독을 해두시면 노년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신호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로워서 그렇겠지.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몸은 서서히 혼자 버티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줄고 생활 리듬이 느슨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지고 식사도 제때 챙기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의 몸과 뇌는 혼자 있는 상태에 오래 노출되면 긴장과 각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를 관리하려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불편해서 바로 움직였을 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만 가라앉는 게 아닙니다. 활동량이 줄고 햇빛을 보는 시간이 줄고 몸을 쓰는 일이 사라지면서 뇌의 자극 자체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러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함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위험은 눈에 띄게 커집니다. 혼자 사는 노년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변화가 누적되어도 아무도 중간에 멈춰 세워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 왜 이렇게 안 움직이세요? 라는 말 한마디라도 나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경우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그대로 방치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딱히 아픈 건 아닌데 점점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미 외로움의 단계를 넘어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혼자 사는 환경 자체가 뇌와 몸의 균형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변화가 단순한 생활 불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상태가 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을 이야기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기분이 가라앉은 거지. 마음만 먹으면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년기의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기능이 실제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감정만 담당하지 않습니다. 집중력, 판단력, 의욕, 식욕, 수면 리듬까지 모두 뇌에서 조절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 조절 시스템이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자극을 덜 받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대화가 줄고 움직임이 줄고 일상의 변화가 사라지면 뇌는 점점 반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이때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기력입니다. 슬프다기보다는 아무 의욕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병원에 가는 것도 전부 귀찮아집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내가 요즘 마음이 약해졌나 보다.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를 쓰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면이 무너지면 상황은 더 빨라집니다. 밤에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고 낮에는 멍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리듬이 반복되면 뇌는 회복할 시간을 잃고 우울 증상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판단력과 반응 속도까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노년기 우울증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데서 끝나지 않고 뇌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약을 잘못 먹거나 몸의 이상 신호를 늦게 알아차리는 상황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참아야 할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생활 전체와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뇌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울증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음만 좀 가라앉은 거겠지. 하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생활 관리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합니다. 밥을 차리는 게 귀찮아지고 한 끼 정도는 거르는 날이 늘어납니다. 반찬을 챙기기보다는 대충 있는 걸로 때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한 번 먹는 날도 생깁니다. 이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지만 식사가 불규칙해지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어지럼함이 잦아지고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더 귀찮아집니다. 이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으로 흔들리는 것이 약 복용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기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울 상태에서는 이 작은 관리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 번 빼먹고 두 번 미루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리는 상태가 됩니다. 병원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한 번 가봐야겠다 하던 증상도 우울증 상태에서는 계속 미뤄집니다.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혼자 나가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질환은 더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활동량 감소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밖에 나가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근력이 빠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걷는 게 불안해지니 더 안 움직이게 되고 결국 낙상 위험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이 모든 변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크게 아픈 건 아니다라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여러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생활 관리가 무너지는 과정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면 이 변화는 아무 제동 없이 계속됩니다. 혼자 사는 노년에서 특히 위험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단순히 불편한 생활 문제가 아니라 몸의 방어력 자체가 떨어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우울증이 왜 실제로 생존율을 낮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정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저는 항상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을 떨어뜨리는 상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방어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다시 일어나고 수술을 해도 회복하고 넘어져도 다시 걷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지속되면 이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먼저 면역 기능입니다. 우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면역 세포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감염이나 염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넘겼을 문제도 회복이 더뎌지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염증 반응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울증과 함께 몸 안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관찰됩니다. 이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과 장기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결국 심장, 뇌, 폐 같은 중요한 기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회복 속도의 차이는 실제 결과로 이어집니다. 같은 병에 걸려도 우울증이 있는 분은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치료 후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력과 의욕이 함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움직이기까지의 간격이 길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작은 질환은 큰 병으로 이어지고 작은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의 여유를 갉아먹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년에서는 이 위험이 더 커집니다. 몸 상태가 나빠져도 바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회복이 늦어지는 신호를 알아차려 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혼자 사는 노년에서 생존율을 조용히 낮추는 배경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건 마음의 약함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우울증이라도 혼자 사는 경우에 왜 더 위험해지는 걸까요? 다음으로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자체도 위험하지만 이 우울증이 혼자 사는 상황과 겹치면 위험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 차이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같은 정도의 우울 증상이라도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 경우와 혼자 사는 경우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약은 챙겨 드셨어요? 걸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년에서는 이 장치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울증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말을 줄이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됩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 싫고 밖에 나가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주변과의 연결은 하나씩 끊어집니다. 결국 몸 상태가 더 나빠져도 그걸 밖으로 드러낼 통로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입니다.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아도 약을 빼먹어도 며칠을 거의 누워 지내도 아무도 그 변화를 알지 못합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그대로 집안에 묻혀버립니다. 혼자 사는 우울증이 더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병원에 가는 타이밍이 극도로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분명히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병원 가는 건 오버지하며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병원에 오게 되는 시점은 이미 문제가 많이 진행된 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자 사는 환경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 낙상, 호흡 곤란 같은 상황에서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반응 속도와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 위험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년의 우울증은 단순히 더 외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발견은 늦고 개입은 늦고 대응은 느려지는 구조 자체가 더 위험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합니다. 이 우울증이 사고와 돌연사의 배경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입니다. 다음으로 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 위험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사고나 돌연사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십니다. 그건 운이 나빴던 거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이 지속되면 사람의 뇌는 여러 기능을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판단이 늦어집니다. 이 변화는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분명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을 한 박자 늦게 디딘다든지, 바닥에 작은 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다든지, 갑자기 어지럼함이 와도 잠깐 쉬면 괜찮겠다고 판단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작은 판단의 차이가 실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낙상은 혼자 사는 노년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입니다. 넘어지는 순간도 위험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통증이나 이상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미루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 사이에 상태는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돌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불편감, 심한 어지럼, 숨이 차는 느낌 같은 신호가 있어도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단 지연이 결정적인 대응 시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실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약을 중복으로 먹거나 반대로 아예 건너뛰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실수는 혈압, 심장, 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급성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혼자 사는 환경이 더해지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사고가 나도 바로 발견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곁에 없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반응이 느려진 상태라면 상황은 더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을 가라앉히는 병이 아닙니다. 사고와 돌연사의 배경이 되는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다음으로는 노년의 우울증을 어떻게 관리해야 생존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참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해야 생존을 지킬 수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먼저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우울한 기분을 마음이 약해진 상태로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이 계속 늦어집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뇌 기능과 생활 리듬이 함께 무너지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관리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들어가야 행동이 시작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생활의 틀을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식사는 하루에 몇 끼를 먹느냐보다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맛이 없어도 시간에 맞춰 조금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 신호를 받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어떤 치료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약 복용은 반드시 눈에 보이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억에 맡기지 말고 보이는 곳에 두고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함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지에만 맡기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움직임은 치료의 일부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몸을 쓰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안에서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걷고 햇빛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뇌와 수면 리듬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무기력함이 2주 이상 계속되고 식사나 수면, 약 복용 중 2가지 이상이 무너졌다면 그때는 혼자 버틸 단계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보여지는 증상이 크지 않아도 반드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라면 외부 연결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람 1명,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해주는 창구 하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울증은 조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생활이 무너지고 사고 위험이 커지며 생존율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생존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해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자신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차리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노년기의 뇌 건강, 생활 관리, 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위험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1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100세 여행이었습니다.